유럽의 고풍스러운 거리를 걷던 박도윤은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을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그에게 은퇴는 새로운 자유였죠. 3년간의 유럽 여행은 그동안 미뤄왔던 꿈의 실현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도윤은 한국의 공기를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그가 중얼거렸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익숙한 한국의 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린 시절 누나와 함께 뛰놀던 시골의 봄날이 떠올랐죠. 택시를 타고 강남 자택으로 향하면서 먼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정희 누나 요즘도 휴대폰 잘 안 받나 보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조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릴 적 누나는 늘 동생을 챙기느라 바빴죠. 집안이 어려웠던 시절, 누나는 학교도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 누나 덕에 도윤은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삼촌, 언제 오신 거예요?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 누나는 잘 지내고 있지?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게. 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출국 전 만났을 때만 해도 누나는 항상 그렇듯 건강했었죠. 7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정했고 강남구 일대에 보유한 수백억대 부동산 관리도 직접 할 정도로 활동적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어느 병원이야? 민재가 알려준 병원 이름을 듣고 도윤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종합병원이 아닌 특수한 곳이었거든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꾸라고 말한 도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린 시절, 봄이면 누나와 함께 쑥을 캐러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아, 이게 쑥이야. 이걸로 떡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병원에 도착한 도윤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성북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이라는 간판이 그의 눈에 들어왔죠. 정신병원? 누나가 왜 이런 곳에? 로비로 들어선 도윤은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박정혜 씨 병실을 알려주세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남동생 박도윤입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분이 아니시면 제가 유일한 직계 가족인데요. 조카 민재가 알려줘서 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도윤 씨? 돌아보니 민재의 아내 윤소정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이는 눈매와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 도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죠. 어머님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저희도 당황스러웠어요.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니 도대체. 소정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환각 증세도 보이시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누나가 정신질환? 그것도 갑자기.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죠. 평소 매사에 꼼꼼하고 똑똑했던 누나가 어린 시절 자신을 공부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 누나가 정신병원에 있다니. 지금 당장 누나를 만나야겠어. 안내해줘. 그게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쌓아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눈앞에 조카 며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도윤은 소정의 어색한 태도를 무시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피니 일반 병원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죠. 두꺼운 철문으로 막힌 병실들, 곳곳에 설치된 CCTV, 그리고 무표정한 간호사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3층 특별병동에 계십니다.
소정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말했죠. 특별병동? 그게 뭐야? 중증 환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24시간 관찰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도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나가 정말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죠. 평소 당당하던 조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더욱 삼엄한 경비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철창으로 막힌 출입구, 경비원의 감시, 그리고 잠긴 문들. 도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증폭되었죠. 면회 신청을 하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방금 해외에서 돌아온 남동생입니다. 누나를 만나야 해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정희 환자는 현재 면회 금지 상태입니다. 주치의 허가가 있어야. 주치의가 누구죠? 김성우 원장님이십니다. 지금은 외출 중이시고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죠. 어릴 적 동생이 울 때마다 도윤아, 울지 마. 누나가 있잖아. 하며 달래주던 그 목소리가 이젠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는. 간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복도 끝 병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누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도윤이 기억하는 누나가 아니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 병원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누나. 정희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또렷해지더니 급히 창문 쪽으로 다가왔죠. 도윤아, 날 여기서 꺼내줘. 다 조작이야. 그때 간호사들이 달려와 도윤을 제지했습니다. 환자와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제 누나예요. 멀쩡한 사람을 왜 가둬놓은 거죠? 소정이 다가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집에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시고 밤에 소리를 지르시고. 거짓말하지 마. 누나가 그럴 리 없어. 도윤은 소정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병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희는 창문에 손을 대고 있었죠.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니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면회도 불가능해집니다. 간호사장이 나타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30년간의 법조 경험이 그에게 냉정함을 되찾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나의 입원 경위와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보호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간호사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원장님 허가가. 법적으로 직계 가족은 환자의 의료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윤의 단호한 태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정과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일단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오시면. 아니요.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제 누나가 어떤 이유로 여기 갇혀 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희가 계속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누나와 눈을 마주치며 입모양으로 말했죠. 기다려. 내가 꼭 꺼내줄게.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놀다가 넘어져 울던 동생에게 도윤아, 누나가 있잖아. 이제 안 아프지? 하며 무릎에 상처를 불어주던 누나. 이제는 자신이 누나를 지켜야 할 차례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죠. 무언가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자신의 옆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조카 부부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도윤은 병원 로비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호사장이 서류 몇 장을 가져왔죠. 이게 입원 동의서와 초기 진단서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일은 일주일 전, 진단명은 급성 정신병적 장애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원 동의서에 서명된 이름이 정의 본인이었던 거죠. 이건 자의입원이네요. 그럼 왜 면회가 제한되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보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누나가 폭력적이라고요? 평생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 그때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어머니가 최근에 정말 이상하셨어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하시고 없는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둬놨다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정이 끼어들었죠.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위험한 행동을 하실까봐. 도윤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살펴보니 입원 전 정신과 상담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죠. 강지연 정신건강상담센터라는 곳에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담센터는 어디 있죠? 그건 제가 소개한 곳이에요.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소개했다고요? 그날 밤 도윤은 호텔에 여장을 풀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시절 후배인 최영석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석은 이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급한 일이 생겼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해. 영석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의 입원이라도 환자가 퇴원을 요구하면 72시간 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계속 입원시킬 수 없죠. 그런데 면회를 맡고 있어. 누나가 퇴원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이상하네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튿날 아침 도윤은 영석과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자 병원 측의 태도가 달라졌죠. 저는 박정희 씨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환자 면회를 요청합니다. 간호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죠. 저는 김성우 원장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영석이 나섰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의 직계 가족은 면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건 위법입니다. 원장은 마지못해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도윤은 드디어 누나를 만날 수 있었죠. 면회실로 들어온 정희의 모습에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누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온몸을 잔뜩 움츠린 채 벽 쪽으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아.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아? 내가 또 환각을 보는 건 아니겠지? 도윤이 다가가자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누나, 나야.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도윤이 손을 내밀자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만져봤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 그제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도윤아. 정말 내가 왔구나. 나 여기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누나, 진정해. 내가 꼭 여기서 꺼내줄게. 정희는 도윤의 손을 꽉 잡은 채 주변을 불안한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저들이 또 올 거야. 밤마다 와서 주사를 놔. 그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벽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누나의 증상은 약물 부작용이었던 것이죠. 누나, 그거 약 때문이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정말. 난 내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 정희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호흡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았죠. 누나, 천천히 숨 쉬어. 어릴 때 기억나? 찔레꽃 따먹으러 산에 갔다가 길 잃었을 때. 그때도 내가 누나 손잡고 집 찾아갔잖아. 정희의 눈빛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찔레꽃. 맞아. 우리 그때 참 많이도 따먹었지. 입술이 새까맣게 되도록. 그래, 누나. 이번에도 내가 누나 손잡고 집으로 데려갈게. 꼭 약속해. 정희는 갑자기 도윤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소정이가. 소정이가 날 여기에 가뒀어. 그 상담센터에서. 차를 마셨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누나, 이번 동의서에 누나가 서명했다던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정신이 없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아니면 위조했거나. 도윤은 영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누나,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법적으로 해결할게. 정희는 갑자기 귀를 막고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들려. 그 소리가 또 들려. 누나, 아무 소리도 안 나. 약 때문이야. 내가 옆에 있잖아.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환자가 불안해하니 약을 투여해야겠습니다. 안 돼. 그 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이미 정희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절하게 도윤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죠. 도윤아, 날 버리지 마. 제발, 제발. 정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업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누나. 도윤아, 누나가 항상 지켜줄게. 하던 그 누나가 이제는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도윤은 영석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야. 누나를 반드시 구해내고 말 거야. 영석이 답했죠. 선배님, 이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산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철저히 조사해봐야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도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누나의 오랜 지인인 법무사 이정훈을 찾아갔죠. 정훈은 누나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믿고 맡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훈이 오랜만이야. 누나 일로 찾아왔어. 정훈의 사무실은 여전히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60대 중반인 정훈은 도윤을 반갑게 맞이했죠. 정희 누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혹시 최근에 누나가 부동산 관련해서 상담하러 온 적 있어?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쯤 오셨죠. 재산 관리에 대해 걱정하시더라고요. 무슨 걱정? 며느리 윤소정 씨가 자꾸 재산 문서를 보여달라고 한다면서 뭔가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중요 서류를 제 금고에 보관하자고 했죠. 도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서류들 지금도 있어? 물론이죠. 누님이 특별히 당부하셨거든요. 본인이 직접 오시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정훈이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고 도윤은 놀랐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희가 작성한 위임장과 유언장이었죠. 이 위임장은 언제 작성된 거야? 2달 전입니다. 누님이 만약을 대비해서 도윤 선배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작성하신 거예요. 공증도 받았고요. 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 도장, 서명 모두 완벽했고 무엇보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였죠. 이걸로 누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정훈아. 이 서류들 복사본 좀 만들어줄래? 사무실을 나온 도윤은 영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확보했어. 이제 반격할 차례야. 다음 목적지는 강지연 정신건강상담센터였습니다. 소정이 누나를 데려갔다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해야 했죠. 상담센터는 강남의 한 빌딩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 겉보기엔 평범한 상담센터였죠.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려고 왔는데요. 도윤이 접수대에서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도윤입니다. 누나가 이곳에서 상담받았다고 해서. 접수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4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강지연 센터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강지연을 보는 순간 도윤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나중에 조사해보니 강지연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위조 진단서를 발급해준 전력이 있었죠. 제 누나 박정혜 씨가 이곳에서 상담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담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강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상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공증받은 위임장도 있고요. 그래도 원칙적으로.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죠. 삼촌, 지금 어디세요?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그냥 빨리 좀 와주세요. 강남역 근처 카페로요. 도윤은 상담센터를 나와 민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민재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삼촌,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재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입원 동의서. 이거 가짜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소정이가. 소정이가 어머니 서명을 위조했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민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정이 정희의 서명을 위조해 입원 동의서를 만들었고 병원 측과 미리 짜고 정희를 입원시켰다는 거죠. 병원장 김성호는 과거에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불법 입원을 도운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처음엔 정말 어머니가 치매 초기인 줄 알았어요. 소정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병원에서 어머니를 보니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정이를 추궁했더니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정이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증거가 있어?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정이와 강지연 센터장이 통화하는 걸 녹음했어요. 돈 얘기도 나오고 병원장과의 통화도 있어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소정이 강지연에게 거액을 약속하며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는 내용, 김성우 원장에게 약물 투여를 지시하는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민재야, 넌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몰랐고, 나중에 알고도 겁이 났어요. 소정이가. 무서웠어요. 도윤은 조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안쓰러웠죠. 그도 결국 소정의 조종에 노란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거야. 알아요. 어머니께 죄송해서. 잠도 못 자요. 도윤은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입원 동의서, 허위 진단서, 그리고 공모 녹음까지.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된 것 같았죠. 영서가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가자. 인신보호 청구와 고소장을 동시에 접수할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봄이면 누나와 함께 쑥을 캐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엔 밤을 주우러 다니던 기억들. 누나는 항상 동생을 챙기느라 자기 몫은 양보했죠. 도윤아, 누나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누나 소원이야. 이제는 자신이 누나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도윤은 민재로부터 받은 증거들을 가지고 영석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가 왔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문서 위조, 허위 진단, 불법 감금.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영석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누나부터 퇴원시켜야 해. 인신보호 청구도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가서. 그때 민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소정이가. 소정이가 어머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요. 위조한 위임장으로요.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들은 거야? 은행 다니는 친구가 알려줬어요. 내일 오전에 대출 실행된대요. 100억 넘는 금액이라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소정이 도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서두르는 것 같았죠. 민재야, 소정이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을 거예요. 아까 나가면서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고. 도윤은 즉시 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신청해줘. 지금 당장.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이? 소정이가 대출 받으려 해. 서둘러야 해. 정훈은 밤늦게 법원 당직 판사를 찾아가 긴급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도윤이 보관하고 있던 정희의 공증받은 위임장이 진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죠. 박도윤 씨인가요? 박정혜 환자가 어젯밤에 심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격리병동으로 옮겼어요. 뭐라고요? 어제는 멀쩡했는데 환각 증세가 심해져서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소정의 또 다른 음모였죠. 누나를 더 깊은 고립 상태로 몰아넣으려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도윤이 영석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정희는 이미 특수격리병동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면회는 전면 금지되었고 의사 소견서에는 급성 정신병적 증상 악화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돼. 어제 누나는 정상이었어. 도윤이 원장에게 항의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지만. 김성우 원장의 표정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정이 나타났습니다.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정말 안타까워요. 도윤은 소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지? 누나를 더 깊이 가두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 걱정돼서 온 거예요. 소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것은 정희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이미 은행 도장이 찍혀 있었죠. 어떻게? 가압류 신청했는데. 그거요? 제가 먼저 신청했어요. 어제 오후에. 도윤 씨보다 몇 시간 빨랐죠. 도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정이 자신보다 한 수 앞서 있었던 거죠. 위조 서류로는 효력이 없어. 위조요? 증거 있으세요?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신 건데. 소정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희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 소정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이것도 위조였지만 날짜가 정훈이 보관하던 위임장보다 늦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장 최근 문서가 우선이죠.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석이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완벽했죠.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증받은 우리 서류가 법적 효력이 더 강해. 이건 그냥 개인 서명이잖아. 소정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반격의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당신이 의사들과 공모한 녹음 파일.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때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죠. 엄마, 그만해. 민재야, 더 이상은 못 봐. 할머니한테 이러면 안 돼. 민재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다 있어. 엄마가 어떻게 할머니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의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녹음했어.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야, 내가 지금 뭐라는 거니? 할머니는 멀쩡하셨어. 엄마가 다 꾸민 거잖아. 이제 그만해. 도윤은 민재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조카가 용기를 낸 거죠. 민재야. 삼촌, 이걸로 할머니 구해주세요. 제가 다 증언할게요.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소정은 당황한 채 뒷걸음질 쳤고 도윤은 USB를 받아들었죠. 최대의 위기 순간에 뜻밖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원장 김성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도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제 누나를 돌려주세요. 김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격리병동. 박정의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세요. USB에는 소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가 몇 달간 몰래 녹음한 파일들이었죠. 소정이 강지연과 공모하는 대화, 병원 의료진과의 뇌물거래, 그리고 정의를 함정에 빠뜨리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다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석이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소정이 김성우 원장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혜 씨한테 할로페리돌 용량을 2배로 늘려주세요. 환각 증세가 더 심해 보여야 해요. 돈은 2배로 드릴게요. 하지만 그건 위험할 수 있는데. 책임은 제가 질게요. 일단 한 달만 더 입원시켜야 해요. 도유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었겠다. 엄마를 배신하는 게.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이제 멈춰야 해요. 소정은 증거를 부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도유는 즉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지연의 과거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5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3명의 노인들을 정신병원에 불법 입원시켜 재산을 가로챈 적이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를 격리병동에서 꺼내는 일이었죠. 원장님,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제 누나를 돌려주세요. 도윤이 김성우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정말로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녹음을 들어보시죠. 도윤은 민재의 USB에서 특별한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소정이 김 원장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의사 면허 박탈감이죠.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해서 증상을 조작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경고받으신 적 있죠? 조사 결과 김성우 원장은 10년 전에도 돈을 받고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만든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했지만 이번엔 달랐죠. 결국 원장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정의는 즉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약물 투여도 중단되었죠. 이틀 후 도유는 다시 누나를 만났습니다. 약 기운이 빠진 정의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도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누나,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정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내가 정말 미쳐가는 줄 알았어. 그 약을 맞으면 정말로 벽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거든. 미안해, 누나.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어릴 때도 그랬잖아. 뽕나무에서 오디 따다가 떨어졌을 때도 내가 업고 집까지 뛰어갔고. 이번에도 내가 날 구해준 거야. 며칠 후 법원은 정의의 퇴원을 명령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정의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입원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나왔죠. 퇴원하는 날 정의는 병원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꼭 어릴 때 봄날 같아. 우리 찔레꽃 따러 다니던 때 기억나? 도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누나가 꽃 따다 벌에 쏘여서 울었잖아. 야, 그건 내가 벌집 건드려서 그런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민재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정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마지막에 용기를 냈잖아. 그거면 됐어. 할머니. 민재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바로잡는 거야. 그 사이 도유는 정훈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의 진짜 유언장과 위임장을 찾아낸 거죠. 이 서류 기억나세요? 정훈이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5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죠.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되
민재에게는 집 한 채와 생활자금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님이 말씀하셨죠. 재산이 화목한 가정을 해칠 수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다운 결정이야. 그리고 이건 최근에 작성하신 거예요. 정훈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희가 소정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윤에게 모든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죠. 역시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였습니다. 누님이 뭔가 불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하신 거죠. 도윤은 누나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비록 함정에 빠졌지만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둔 거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정의 위조 서류는 효력을 잃었고 불법 대출도 취소되었습니다. 정희의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죠. 법원은 소정의 가압류를 무효화했고 도윤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인정했습니다. 위조 서류보다 공증받은 정식 문서가 우선한다는 판결이었죠. 누나, 이제 뭘 하고 싶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꽃에 물부터 줘야지. 한 달이나 비웠으니 다 죽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결심한 게 있어. 뭔데? 내 재산 계획대로 기부할 거야. 특히 노인들을 보호하는 단체에 많이 기부하고 싶어.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도윤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민재한테는 원래 계획대로 집 한 채만 남기고. 그 애도 이제 알겠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악몽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둘이서 살 때처럼. 도윤이 답했습니다. 그때 누나가 날 키워줬잖아. 이번엔 내가 누나를 지킬게. 우리 참 많이 왔다, 그치? 그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더 많아.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함께 이겨낸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죠. 정희가 집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소정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죠. 민재가 제공한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윤소정 씨 사문서 위조, 사기,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합니다. 법정에서 소정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소정이 마지막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죠.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의 재산을 탐해 인권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강지연 센터장도 함께 구속되었고 병원 원장 김성호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죠. 그들의 과거 전력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차분히 일상을 회복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오후에는 도윤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죠. 요즘 언론에서 우리 사건을 크게 다루더라.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해. 누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고 있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결심이 섰어. 내 재산으로 노인들을 도와야겠다고. 민재는 매일 정희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민재야, 넌 피해자야. 소정이한테 조종당한 거지.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야.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요. 제 힘으로. 그래. 우리 어릴 때도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도윤이랑 셋이서 단칸방에 살면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정의 추가 범죄도 드러났습니다. 정희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던 거죠.
소정은 강지연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더 있었어요. 영석이 보고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수법이었죠. 정신질환 진단을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는.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들 신고한 거예요. 선배님이 먼저 싸워주셔서 가능했죠. 재판부는 소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지연도 징역 5년을 받았고 김성호는 징역 3년을 받았죠.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소정이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정의는 차가운 표정으로 소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용서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죠. 재판이 끝난 후 정의는 계획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재단들의 거액을 기부하고 도윤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했죠. 나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정의가 말했습니다. 기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노인들, 법조인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정의의 용기 있는 싸움이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거죠. 이 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가 기부식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재도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새 출발을 했죠. 화려했던 생활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법대에 다시 입학하려고요. 변호사가 되어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의는 손자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겪은 일이 오히려 좋은 변호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정의는 이제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저택은 이미 팔아서 기부금으로 사용했죠. 하지만 정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있잖아, 도윤아. 정의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병원에 갇혀 있을 때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자유와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은 그것들을 지키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도윤은 누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누나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있어서 가능했지. 그리고 민재도 결국엔 올바른 선택을 했고. 두 남매는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어릴 때 생각나? 정의가 물었습니다. 우리 시골집 마당에서 해 지는 거 보면서 엄마 기다리던 때. 그럼. 누나가 저녁은 항상 된장찌개 끓여줬잖아. 맛없다고 투정 부리면 도윤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면서. 그땐 정말 가난했지. 하지만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 우리 함께 있잖아. 정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정말로.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의와 도윤은 나란히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죠. 이제 정말 끝난 거겠지? 정의가 물었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봄이 오면 다시 쑥 캐러 가자. 나 쑥떡 만들어줄게. 좋아. 찔레꽃도 따러 가고. 두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8장 마이너스 변화된 살. 1년 후 도윤의 법률사무소는 노인 재산권 보호 전문 상담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의의 지원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했고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오늘도 상담 예약이 5건이나 있어요. 영석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도윤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정말 필요한 일이야. 누나 사건 이후로 이런 상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어. 정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죠.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정의가 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정혜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어요. 잘하셨어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민재는 약속대로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바쁜 나날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죠. 할머니, 이번 학기 성적이 올 A예요. 민재가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넌 꼭 좋은 변호사가 될 거야.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느 봄날 정희와 도윤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산에는 여전히 찔레꽃이 만발해 있었죠. 여전하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봄은 똑같아. 정희가 찔레꽃을 따며 웃었습니다. 누나, 진짜 맛있네. 어릴 때 그 맛이야.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너 키운 누나야. 두 사람은 쑥도 캐고 냇가에서 물장구도 쳤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죠. 도윤아, 우리 참 멀리 왔다. 그래.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함께 있잖아.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매일 감사해야 하는 게 있어. 뭔데?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거. 그리고 민재가 바른 길로 돌아온 거. 도윤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누나가 있어서 행복해. 어릴 때나 지금이나.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렇게 지내자. 당연하지. 누나. 집에 도착한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쑥떡 해줄게. 된장찌개도 끓이고. 와, 진짜 옛날 그대로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정희와 도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했습니다. 맛있다, 누나. 천천히 먹어. 채알라.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도윤아. 정희가 불렀습니다. 응. 우린 이제 잃을 게 없어. 남은 삶은 지키기 위한 시간일 뿐이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그래.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죠. 어릴 때 엄마가 별이 된다고 했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 매일 밤 별 보면서 엄마 찾았잖아. 지금도 어디선가 우릴 보고 있겠지? 그럼.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희는 동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나도 누나가 있어서 든든해. 시계가 10시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날 생각이 없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내일도 힘내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누나. 우린 계속 함께 할 거야. 별빛 아래 앉아있는 두 남매.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가족이 된 그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으니까요. 정희와 도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지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삶의 시작 말입니다.